네, 안녕하세요. 요번에 우리 이제 관동별곡, 여름방학 과제 관동별곡에 대해서 쌤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방학 동안에 이제 뭐 학원 방학이 뭐 이제 길지는 않지만 방학 동안에 관동별곡을 한번 공부를 해 놔서요. 이제 지금 이제 과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는 그 가사 문학들이 있잖아요. 상춘곡도 있고 면항정가, 삼이인곡, 송민곡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하는데 이제 이번에 방학 동안에는 관동별곡을 좀 먼저 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동별곡은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들 교재라고 하는 건 그렇죠. 이제 과제 집이 있죠, 그렇죠?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제 보시면 가사 문학입니다, 그렇죠? 여기 쌤이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요 한자는 이제 노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노래라는 뜻인데요. 이 가사는 긴 노래, 그 다음에 시조는 짧은 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 가사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관동별곡 같은 경우는 이른바 기행가사, 우리가 기행문 할 때 그 기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기행은 우리가 어디를 가서 돌아보고 이제 3요소가 있는데 어디를 갑니다. 여정이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경로라고 해요. 여정이라고 하면 어디를 갔는지 경로.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보고 듣죠, 그렇죠? 보고 듣고 그래서 이제 견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거기에서 내가 가지는 감상, 생각이나 느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3요소라고 합니다. 기행문의 3요소는 어디를 갔는지가 나오고요.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듣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이 여정, 견문, 감상이 잘 드러나 있어요. 자, 이 가사, 이른바 이제 기행가사인 관동별곡은 이렇게 여정과 견문과 감상을 위주로 하는 그런 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철이 고향의 전라남도 담양에 이제 밑에 그 내려가 있다가 은거까지는 아니어도 벼슬을 다 이제 무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선조 임금이 불렀는데 거절을 하다가 45세 되던 해에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을 밑에 보면 가사로 옮겨놓은 게 노래로 옮겨놓은 게 바로 이 관동별곡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반이 지었으니까 뭐 양반 가사. 우리 이제 정철님은 나중에 성삼별곡, 그다음에 삼이인곡, 송미인곡 진짜 많이 배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권 여당의 당 대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서인의 영수였어요. 예전에 서인과 동인이 나눠져서 싸울 때, 그때 당파 싸움이 이제 심했을 때, 그때 그 서인의 영수였어요. 근데 이제 바른 말 잘하고, 그다음에 술도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동인에게 좀 가혹했다 해서 좀 정적들이 많았다라는 걸로 유명해요. 자, 양반 가사, 그다음에 뭐 정격 가사, 변격 가사도 나중에 배울 텐데요. 마지막 구절에 시조의 종장의 첫 음보를 세 글자로 지키는 것처럼 여기 이제 쓴 정격 가사의 의미는 시조의 종장 있죠? 마지막 장 시조의 종장에 첫 번째 음보, 그러니까 세 번, 네 번 이렇게 끊어 있는데 우리 시조나 가사는 거의 대부분 사음보의 율격을 가졌거든요. 그 네 번씩 끊어 있는 사음보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번씩 끊어 읽었을 때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마지막 줄의 첫 번째 요 음보를 항상 세 글자로 이제 세 글자로 맞추는 이제 규칙이죠. 일종의 삼음절로 지켜주거든요. 세 글자 삼음절로 지켜주는데 이 가사도 맨 마지막 줄을 세 글자로 시작할 때 우리가 그거를 정격 가사라고 해요. 혹시라도 세 글자로 시작을 안 하고 있다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변격 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사의 종류의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면 이제 내용을 쌤이 이제 세세하게 다 해주고 싶지만 또 이제 지루해지니까 중요한 부분을 짚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정철의 마인드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임금에 대한 충성이 위주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자, 여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위정자가 뭐냐면 이제 벼슬을 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죠. 정치인으로서
여기서는 이제 관리가 돼서 이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됐죠. 그렇죠? 관리가 돼서 뭐 강원도 관찰사, 강원 관찰사 이렇게 관찰사 이런 벼슬의 이름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위정자로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이 간신을 이제 이분이 간신이라는 얘기라기보다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우국지정은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이제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를 지었다. 이제 반대되는 거, 이게 이제 뭐 대결 모드처럼 이렇게 VS를 쓴 이유는요. 이런 공적인 임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런 신분과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공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막 드넓은 강원도에 그다음에 이제 해변에 뭐 금강산에 이런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면서 나도 사적인 욕심이겠죠, 그렇죠? 사적인 욕망 뭐 이렇게 써본다면 도교의 세계에서처럼 자연과 함께하면서 신선처럼 이 도교하면 나중에 또 신선도 나올 겁니다. 신선처럼 살고 싶어하는 자연을 즐기면서 이제 그 자신의 생애를 보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사이에서 이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사 부분 시작을 했어요. 전라남도 이제 담양이, 그러니까 우리 대나무로 유명한 곳 있죠? 그 대나무로 유명한 곳이 담양이에요. 그 담양에 있는 이제 고을 이름입니다. 원래 이제 정철님은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셨는데 이제 쭉 이제 여기 담양에서 창평에서 이제 생활하고 이제 지내시고 말년에는 뭐 이제 강화도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어쨌든 여기가 이제 고향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여기 이제 삼인곡, 송민곡을 뭐 이제 할 때도 이렇게 남쪽에 내려와 있다, 소상남반에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이제 전라남도 창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이렇게 고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호의 병이 깊어서 중림이 누웠는데 화자의 이제 그 처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요 강호 얘기를 꺼내 볼게요. 강호 한정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요 강호 같은 경우는 레이크의 뭐 이제 호수, 그다음에 리버의 강, 이제 강과 호수 맞아요. 그냥 봤을 땐 강과 호수인데 이거는 자연물의 일부예요. 그렇죠? 자연의 수많은 자연물들 중에서 일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크게는 그냥 자연을 대유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 강과 호수는 큰 자연을 비유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대유법이라 하죠.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뭐 예를 들어서 대유법 같은 경우는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러면 뭐 우유도 있고 물도 있어야 되죠.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이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의 빵의 의미는 이제 정신적인 거.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살찌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살찌고 더 건강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다.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빵만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의식주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빵은 진짜 소보로빵, 단팥빵 이런 빵도 빵이지만 먹는 것, 육체가 살찌는 것을 의미하고 정신적으로 살쪄야 된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패는 칼보다 강하다. 뭐 이런 예문도 있죠. 패는 칼보다 강하다 했을 때 얘도 대표적인 대유법이죠. 그렇죠? 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지식, 아는 것이 힘이다 할 때 그 아는 것, 학문 뭐 이런 것들이겠고, 오른쪽에 있는 칼은 무력, 억압, 맞죠? 강제, 힘으로 하는 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겉으로 봤을 땐 펜하고 칼이라는, 빵이라는 아주 단순한 물건 중에 하나지만 큰 이제 비유를 통해서 큰 것들을 이제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여기 강호라는 말도 이른바 자연을 뜻하는 대유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전시에서 특히 이렇게 자연을 대유하는 말이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강호의 병이 깊어서 중림에 누웠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자연에 묻혀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중림에 누웠다. 그럼 이분은 병이 깊었다라고 하니까 무슨 큰 병에 걸린 게 아니다. 우리 지금도 얘기하지만 이제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 병. 그러니까 이 강호의 병이 깊어를 해석을 해보자면 이른바 이제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다. 뭐 꾀병 이런 게 아니라요.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병처럼 아주 크다, 매우 크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누워 있다라는 건 아파서 누운 게 아니라 그 자연을 즐기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대나무 숲, 전라남도 창평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제일 유명한 그 이제 두 개의 요 고사성어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도 이제식 국어학원에서 국어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사성어나 이제 어휘에서도 좀 강하면 좋겠죠, 그렇죠? 자, 천석고왕, 연하고질. 자, 오른쪽에 뜻이 뭐라고요?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그런 성벽, 그런 자연을 사랑하는 병. 좀 말이 어렵네요. 캐슬의 성벽이 아니라 그런 성격, 성벽은 이제 그런 성향, 그런 성품,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돌아보시면 요게 좀 전에 배웠던 대유법이죠. 자, 천석이 뭐냐면 샘물 있죠, 그쵸? 샘물. 그 다음에 돌이죠, 돌석. 그 다음에 연하 할 때 안개 노을을 연하라고요. 안개연. 그 다음에 노을하, 안개와 노을을 이제 연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둘 다 뭘 가리키는 말이죠? 자연을 대유하는 말이죠, 그쵸? 바로 써먹을 수 있네요. 자연을 대유하는 말이다. 그러면 옆에 있는 고황, 고질이 뭐냐? 고질병, 고치지 못하는 병, 고칠 수 없는 병, 쉽게 고쳐지지 않는 병, 요런 병을 고황, 고질이라고 하겠죠, 그쵸? 여기 고황, 고질, 고칠 수 없는 병이래요. 다만 이 병이 심각한 병이 아니라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 병이다. 알았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병에 걸렸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근데 우리 임금께서 나에게 관동의 800리를 방면을 맡기셨다. 이제 위에 강원도 관찰사의 임무를 맡기셨다. 여기 써 있죠, 그쵸? 소임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관동이라는 말을 굳이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나중에 뭐 이미 알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관령이라고 하죠, 그쵸? 대관령 할 때 그 대관령의 동쪽 방면이죠, 그쵸? 대관령의 동쪽, 지금 이제 강원도 지역이겠죠, 그쵸? 그래서 강원도를 맡기셨다라는 거는 강원도 관찰사, 지금의 뭐 도지사 정도 되겠죠. 거기에 이제 밑에 보면 임무를 맡기셨다, 방면을 맡겼다, 방면지임 뭐 해갖고 이제 요 방면이라는 말이 방면지임이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근데 요거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런 방면지임이라는 말 자체가 임무를 맡기셨다. 여기 밑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쌤들이 미리 써놨어요. 관찰사의 소임, 임무를 맡겼다. 그러니까 관찰사의 임무는 거기를 다스리는 거죠, 그렇죠? 지방 정부인 거죠, 한마디로. 아, 성은이 갈수록 만극하구나. 까디록 갈수록, 맞죠? 이게 갈수록 이렇게. 성은이 뭔지 알죠? 임금의 은혜가 끝이 없다. 그러면은 깨알같이 이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여기서 이제 꺼낸 거예요. 너 왜 감사한다? 나에게 이런 임무를 맡겨주셨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이런 관찰사의 소임을 맡겨주셨으니까. 자, 그래서 밑에 관찰사로 부임을 하는 그 여정이 나왔어요. 아까 여정은 뭐의 요소 중에 하나였죠? 요 여정은 기행가사, 기행문에 여기 이제 기행가사라고 했죠? 이제 경로, 어디를 가고 이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연추문을 들이다라, 맞죠? 이제 밑에 들이다라 했다가는 뭐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간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연추문은 경복궁에 있는 문이에요, 그렇죠? 여기 써 있네요, 그렇죠? 친절하게 경복궁의 서쪽 문인 연추문을 달려서 경의 남문, 경회루 있죠, 경회루 역시 다 경복궁에 있는 거죠. 남쪽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바라보면서라는 말은 이제 그쪽이 임금이 있으니까, 임금님께서 왕께서 있으니까. 근데 이제 좀 많이 생략됐어요. 하직하고 물러나니.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이제 임금을 뵙고 신하로 임명을 받아서 관직에 임명을 받고 임명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인사를 드리고 나와서 부임해 가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좀 많이 생략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거기를 바라보면서 이미 인사를 하고 물러나오니,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굉장히 생략과 비약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생략됐어요, 이 구절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뛰어넘는 걸 우리가 비약이라고 해요, 그렇죠? 야, 그건 비약이야. 비약은 뛰어넘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생략하고 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속도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렇죠? 속도감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렇죠? 이
글의 전개 속도가 매우 빨라졌어요. 그래서 생략과 비약을 통해서 계속 속도감 있게 이 앞부분을 빨리빨리 넘어갔어요. 물론 이거를 세세하게 얘기했으면 뭐 재밌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임금에게 인사하는 장면만 막 2장 3장이 나와버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옥절이 앞에 섰다. 이제 왼쪽에 옥절 같은 경우는 임금이 이제 주는 일종의 임명장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도장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오른쪽에 관찰사의 심표다. 심표가 뭡니까? 그러니까 옥으로 만든 일종의 도장이나 뭐 신분증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죠. 얘는 반드시 옥으로 만들어요. 귀하게 이제 여기니까. 게다가 이제 다른 관직도 뭐 다른 관직이 아니라 관찰사니까 그 도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1순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옥으로 된 패, 옥패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패는 뭐냐면 뭐 신분증 같은 거, 뭐 도장도 될 수 있고요. 뭐 심지어는 깃발을 이렇게 옥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이후에 뭐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신분을 알 수 있는 그 패, 나무패, 옥으로 만든 아주 귀하게 생긴 그런 이제 신분증을 이제 주셨나 봐요. 그것이 알패 섰다. 알패 섰다는 건 앞에 서 있다. 그 깃발이 뭐 혹은 그 도장이 혹은 그 신분증이 그 패가 내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뭐 감회겠죠, 그렇죠? 감회. 그러니까 아주 막 감동도 하고 나 이제 드디어 떠나는구나. 이제 임금님 앞에서 얘기까지 다 이제 올리고 보고를 올리고 이제 부임주로 부임을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아까 쌤이 얘기한 게 여기 써 있네요. 그렇죠? 임금을 뵙고 하직하는 어쩌고 저쩌고 생략되고 속도감을 부여했다. 생략과 비약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떠났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여정이 나와요. 그렇죠?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이게 뭐라고요? 기행가사의 특징이에요. 다른 가사에는 이런 부분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기행가사가 아니니까. 나중에 우리가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 쌤들하고 많이 배우게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홍순학의 연행가, 다 이제 한 번쯤은 근래에 최근 10년 안에 수능으로 출제됐던 기행 가사들이 많이 있어요. 연행가는 청나라 사신이에요. 청나라 사신이 돼서 청나라의 사신이 돼서 청나라로 떠나서 그 청나라의 문물과 사람들을 보고 듣고 기록한 기행가사가 연행가고요. 홍순학님의 연행가고요. 그 다음에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김인겸의 일동장유가. 그래서 얘도 이제 기행가사인데 이번에는 일본이에요. 일본의 통신사 일행이 돼서 이 김인겸님이 떠나서 거기에서 바라본 일본과 일본의 문물, 뭐 일본의 자연환경 이거를 이제 노래한 기행가사인데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이후에 수교를 단절했어요. 당연히 일본하고 다시 수교하고 싶지 않죠. 수교라고 해봤자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가 조선이 일본에게 이제 문화사절단을 보내서 뭐 문물이나 예의 뭐 이렇게 각종 이제 많은 것들을 전수하고 물려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형태를 띄었는데, 당연히 전쟁 이후에는 수교가 단절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수교를 재개했을 때 처음으로 보낸 통신사 일행에 이 김인겸이 이렇게 일본으로 떠났을 때 그때 이제 그 일본 그 과정 여정을 여기 안에다가 노래한 시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반대로 아까 청나라 북경에 가서, 자, 그래서 이 기행가사가 그래서 좀 중요한 거긴 해요. 많이 이 일동장유가도 연행가도 최근 10년 안에 수능으로 단독 지문으로 가사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밑에도 이제 여기 여정이 나오죠, 그렇죠? 이 관동별곡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내신에서도 1학년 2학기 때 되면 내신으로도 있고요.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드니 섬강,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실래요? 첫 번째는 평구역이다. 경기도 양주. 거기에서 말을 갈아타고 경기도 여주로 갔고, 그 다음에 섬강은 어디인가? 섬강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강원도 원주에 보면 치악산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치악산이 여기로구나. 강원도 원주까지 갔나 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와 있다? 그렇죠? 여정이죠. 그렇죠? 여행은 쌤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디를 다녔는지 뭐가 나왔다? 경로가 나왔다. 경로. 그쵸? 경로를 얘기했는데 경기도 양주에서 여주에서 원주, 그 다음에 치악산도 원주가 맞으니까 원주에 도달한 건 맞아요. 자, 근데 자기가 물어보고 어디입니까? 어디메요? 하고 여기 이제 위에서 보시면 어디메요? 치악이 여기로구나. 아마 여기는 치악산이니까 강원도 원주까지 온 것 같다.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했잖아요. 그렇죠? 문답법. 강원도 원주에는
조선시대 그 강원도 관찰사의 이제 관아지, 그러니까 뭐 직무를 뭐 수행하는 그 본부가 그 강원도 그 본부가 가명이 여기 이제 원주에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요 상황으로 보면 이미 이제 도착을 한 거죠, 그렇죠? 자기 부임지에.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보시면 여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양강 내리는 물이 어디로 흘러든단 말인가? 자, 별거 아닌 짧은 문장이지만 보세요. 소양강에 이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간단 말인가? 이렇게 흘러서 어디로 간단 말인가? 자, 우리 강원도에서 시작돼서 우리 한강까지, 서해안까지, 그치?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쭉 물이 흘러가요. 그쵸? 이거의 이 평범한 이 물음의 문장에 대한 답은 한양으로 간다라는 말일 거예요. 여기 대답을 한다면 어디로 흘러간단 말입니까? 한양으로 가요. 한양. 한마디로 서울로 가요. 서쪽으로 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임금을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 물을 보면서, 소양강 물을 보면서, 강원도에 있는 그 소양강의 물을 보면서 그 소양강이 한강을 타고 한양에 다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연중개가 아니라 일부러 임금 생각을 계속 이렇게 꺼내요. 임금을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임금에 대한, 왕에 대한 이렇게 그리움과 애정, 사랑을 담은 말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속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연군지정이다. 자, 연은 사모하다라는 뜻이니까 사랑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사랑합니다. 그렇죠? 누구를요? 군은 임금이겠죠. 그렇죠? 왕. 그런 마음, 왕을 사랑하는 마음, 그럼 그게 연군지정이겠죠. 혹시라도요, 요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임금 군자 대신에 주인 주자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정 대신에 생각사를 써서 연주지사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자성어는 똑같은 말이니까 연군지정, 연군지사, 연주지정, 연주지사 다 똑같은 말이니까 그거를 다 임금에 대한 그리움, 뭐 사랑 이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고신거국의 백발도 하도할시야. 요즘에 우리가 이제 정규 시간에 배우는 문법 중세국어나 이런 데서 하도할시야 하면 많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많기도 많구나. 백발은 흰머리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왼쪽에 자, 화자가 본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고신거국이다. 떠날 것자 나라국자를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쌤이 이제 쓰지는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외로운 시나 고신. 서울을 떠나는, 나라를 떠나는 거국. 근데 나라를 떠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임금 계신 서울을 떠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역을 했고요. 백발이 많다라는 말은 왜 백발이죠? 나이가 많으니까 백발이잖아요 할 수도 있죠. 자, 좋아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때가 이제 45세 정철님이 율곡 이희 선생님의 친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선조 임금 전에 우리가 이제 명종이라고 해서 그 명종 임금과도 어렸을 적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나이가 45세가 뭐 많은 거는 아니고요, 아주 많은 건 아니죠. 백발일 나이는 아닌데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라는 말은 걱정을 하도 많이 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성격이다. 근데 누구 걱정하죠? 임금 걱정한 거죠. 왕이나 우리 조선을 걱정하는 마음에 백발이 많다라는 이 의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밑에다가 또 써놨습니다. 이제 친절하게 백발도 많기도 많다. 백발이 많다라는 건 뭐라고요? 네, 나이가 많아서요? 아니, 그거보다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누구 걱정이요? 임금이나 나라 걱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사자성어가 한 번 더 나오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별표를 한번 또 한번 해보자면요, 여기다가 우국지정. 근심우자, 나라국자,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이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우국지정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다. 비슷한 말들이 많이 나와서 헷갈릴 필요는 없어요. 나 왕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어요. 우국지정이다. 자, 오른쪽에 동지 밤 개오 세워. 동지가 이제 동주인데, 예, 밑에 보면 이제 철원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이분이 철원을 가신 거예요. 그렇죠? 철원이다. 이렇게 부임지에서 이탈했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여기저기를 이제 여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를 막 다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동주는 철원에서 밤을 겨우 세우고 북관정, 거기 철원에서 유명한 일종의 랜드마크인 거예요. 그렇죠? 랜드마크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방에 좀 이제 명소 있죠. 그렇죠? 정자 이름인가 봐요.
그래서 북쪽을 볼 수 있는 그 북관정이라는 정자에 올랐는데 그 정자가 뭐 높고 그래서 그랬을 수 있는데요.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아무리 잘 봐도 서울이 보일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물리적으로도 뭐 먼 거리잖아요. 자, 삼각산 제일봉이 어쩌면 보일 것 같다. 함하면 웬만하면 어쩌면 뭐 이렇게 의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삼각산이 뭐냐면 이제 우리 그 서울의 그러니까 삼각산 뭐 제일봉 그러면 이제 남산 뭐 아니면 뒤에 인왕산 그 북한산이죠. 북한산. 그래서 이제 요 나오는 요 이제 삼각산 하면 이제 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 서울 한양에 그 이제 뒤에 북한산. 그러면 이 삼각산이 제일봉이 보일 것 같다라는 요 말도 깨알 같지만 뜬금없이 웬 삼각산? 산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요 삼각산이냐? 경복궁이 있는 곳이니까 한마디로 누가 있는 곳이니까 왕이 있는 곳이니까 임금이 있는 곳이니까 왕이나 임금에 대한 그리움 뭐랬죠? 사자성어 연군지정이다. 그쵸? 요것도 연군지정이죠? 어쩌면 보일 것 같아. 그 얘기를 왜 꺼내는데 우리 임금 보고 싶은데 우리 왕께서 혹시 계시진 않을까? 그래서 깨알같이 이렇게 연군지정을 또 강조했어요. 그렇죠? 쉽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원에 왔는데 철원에 또 명소가 뭐냐면요. 옛날에 이제 우리 그 궁예 있죠. 궁예 태조 왕건 고려 건국 전에 그 왕건이 의탁했던 사람이 이제 궁예잖아요. 한쪽 눈 안 보, 한쪽 눈 이렇게. 네. 그래서 오른쪽에 대궐터에 옛날 여기에 태봉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 궁예가 태조 왕건을 부하로 데리고 있었는데 고려가 건국되기 당연히 전이죠. 이 궁예 왕이 살던 대궐터가 여기 철원에 있었나 봐요. 그렇죠? 자, 오자 까마귀와 까치가 지적이니 천고의 흥망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제 아직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우리 이제 중세국어를 이제 배우고 있긴 하지만요. 이렇게 이제 니은다, 여기도 옆에도 니은다, 요거는 중세국어에서 많이 나올 거거든요. 중세국어 우리 문법 하면서 배우실 건데요. 2인칭 주어가 나왔을 때 너죠 너, 2인칭 당신 너 할 때 그 2인칭 주어에게 의문형 어미를 사용할 때 그 의문형 어미가 니은다예요. 이렇게 는다 이렇게 니은다 이렇게 는다. 요게 뭐뭐 하느냐 너 아느냐 모르느냐 할 때 요 느냐가 요게 어미예요. 그러면 이제 쌤이 얘기해 보면 너 천고의 흥망을 아는다 모르는다 아는다 모르는다 너 알아 몰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해하시면 되죠. 더 좋죠.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니까 고전 문학에서는 크게 이제 뭐 두려워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핵심은 여기에요. 천고의 흥망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에서 옛날 고려의 이제 그 고려보다 더 이전에 그 왕건이 몸을 의탁하고 뭐 맨 처음에는 충성을 맹세했겠죠. 그 궁예가 세웠던 그 나라의 궁궐터가 여기에 있는데 그걸 보면서 천고의 흥망을 물어봤다. 그러면 천고는 천년이라는 세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천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아주 긴 세월 동안 시간 동안 오른쪽에 흥하고 망하고 많은 나라들이 건국되고 그 다음에 망하기도 했겠죠. 그렇죠? 멸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뭘로 해석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나라들이 막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른바 어떤 나라가 막 만들어지다가 몰락했다가 뭐 그걸 보면서 막 이제 좀 뭐랄까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잘 그런 마음을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이분이 말하는 이 말투의 특징은 그 궁궐 터를 보면서 그러니까 옛날 그래도 이 궁궐이 그 궁예가 관심법 상대방의 마음 막 꿰뚫어 본데 물론 포악한 군주로 이제 이름이 나 있고 그래서 이제 왕건이 그 궁예를 죽이고 스스로 고려를 건국한 거잖아요. 그 궁궐 터를 보면서 참 수많은 나라들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했구나 라면서 탄식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인생무상 선생님들하고 배웠죠. 무상이 뭐죠? 아주 쓸모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상증정, 무상급식 공짜죠. 공짜는 값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쓸모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덧없구나. 덧없다라는 말을 잘 모르거든요. 쓸모없구나. 쓸모가 없구나. 자, 그냥,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엄청난 허무함이에요. 허무감, 쓸쓸함. 요런 게 무상, 인생 무상이에요. 내가 왜 살지? 뭐 이런 거 있죠. 어차피 죽을 건데, 요런 거. 그 다음에 제일 또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요거예요. 요 사자성어거든요. 이것도. 맥수지탄. 맥은 보리 맥자예요. 그러니까 옛날 중국에서 아주 번성했던 그 도읍지가 있었어요. 러양, 낙양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근데 이제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전부터 수많은 나라들의 도읍지였는데,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한 지나가는 뭐 이제 사람이 그 궁궐터에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난 요 보리들을 보면서 탄식을 했대요. 그쵸? 예전엔 진짜 잘 나갔겠죠. 엄청나게 번화하고 엄청나게 화려하고, 그쵸? 그런데 지금은 무성한 보리만 자라고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보리밭이요, 보리밭. 옛날에 여기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막 오고 가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라는 게 이제 뭔가 좀 허탈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한 것을 한탄하는 용어로 사자성어로 사용되는 게 맥수지탄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작이 지저긴다. 그런 궁궐터에 요 까마귀와 까치만 있네요. 그쵸? 그럼 이 까마귀와 까치가 주는 느낌이 어떻죠? 지금 화자는 이걸 보면서, 궁궐터를 보면서 매우 쓸쓸해 하잖아요. 그쵸? 인생 무상도 느꼈고, 그 다음에 허탈함도 느꼈고, 쓸쓸함도 느꼈는데, 여기에서 이 까마귀와 까치가 깍깍 막 하고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이 까마귀와 까치가 이런 쓸쓸한 분위기를 업시켰죠. 그쵸? 이 분위기를 좀 더 깊게 만들었다. 심화했다. 근데 까마귀와 까치는 일부러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너 지금 가뜩이나 쓸쓸하고 슬픈데 내가 더 쓸쓸하고 슬프게 해줄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른바 객관적인 거예요. 원래 거기서 울고 있는 혹은 노래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까마귀와 까치는 원래 거기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화자가 그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허탈하게, 아주 쓸쓸하게 그 궁궐 터를 바라보고 있을 때 까마귀와 까치가 울고 있는 거예요. 지저귀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공교롭게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까마귀와 까치가 우는 바람에 더 화자의 마음이 증폭됐어요. 그렇죠? 그 쓸쓸한 마음이나 그 쓸쓸한 분위기, 슬픈 분위기가 더 깊어졌어요. 그런 게 뭐다? 객관적 상관물이죠. 그렇죠?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요. 하필이면 헤어지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어요. 그러면 그 비가 쏟아진 이유를 신께서 우리를 약올리기 위해서 막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놀리기 위해서 비를 내린 게 아니죠. 원래 비가 예보가 돼 있었을 수 있어요. 우연히 내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자의 마음을, 그 비참하고 막 슬픈 심정을 더 돋보이게 했다. 그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거 객관적인 상관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화자의 무상한 감정, 쓸쓸한 감정을 환기한다,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상하다, 쓸쓸하다,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는 거죠. 쓸쓸한, 그 다음에 허탈한, 뭐 이렇게 텅 빈 감정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환기한다, 불러일으킨다, 불러일으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까마귀와 까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그 다음에 회양이라는 곳이 철원의 그 철원 지역에 회양이라는 이 이름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고을 이름인가 마을 이름인가 봐요. 자, 이제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요. 회양이라는 곳에 회양, 마치 잘 드러나지가 않네요. 회양이라는 내 이름이 마침 같을시고 같구나. 급장유의 풍치를 고쳐 다시 아니 볼 것인가. 자, 이제 요 뜻이 뭐냐면 회양은 고을 이름이랬죠. 그쵸? 요 철원 지역에 뭐 강원도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철원 뭐 혹은 철원이 아닐 수도 있고 철원 근처일 수도 있겠어요. 지금 이제 철원에서 아까 궁궐에 궁의 궁궐 터를 받고 이 강원도의 또 그 근처에서 회양이라는 고을 이름, 고을이라고 쓴 거예요. 뭐 마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마을 이름이 회양인데 공교롭게 중국의 이 유명한 도시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중국에 뭐냐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잖아요. 중국 한나라 고을 이름이라고 했죠. 그 한나라 때
이제 그 지금도 있다고 하죠. 당연히 중국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근데 이 회양이 왜 지금 갖게 된 걸 왜 이렇게 부각시키냐면 이름이 똑같은 동네가 한두 개가 아니겠죠. 우리나라에 많겠죠. 왜냐면 같은 한자를 썼으니까, 한자를 기반으로 이름이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이 회양은 요 이제 중국 한나라 때 요 밑에 나오죠. 한나라 때 회양의 태수 이 급장유라는 사람이 선정의 아이콘이에요. 자, 이제 오른쪽에 누워서 고을을 다스릴 정도로 와치 회양. 근데 너무 말이 어려운데 누워서 다스린다 회양을. 그래서 아주 좋은 정치인,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린, 우리나라 황희정승, 옛날에 이제 유명한 정치인들 중에서도 선정이라고 해요. 그걸 선정을 베풀었다. 선정 그러면 착한 정치 이런 뜻이에요. 착한 정치, 백성들을 for the people,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친 사람. 그러니까 착한 정치의 아이콘이에요. 대명사. 하도 백성들이 살기 좋았다 해서 이 급장유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중국 사람이겠죠. 그렇죠?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 중국 사람이 선정 착한 정치의 대명사인 거예요. 아주 막 모토, 롤모델. 요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스렸던 고을 이름이 하필이면 또 회양이네. 그런데 정철님이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 이렇게 우연히 마주친 이 지역의 이름도 회양이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이름이 마침 같구나. 중국의 회양과 같구나. 그러면 이제 오른쪽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급장유의 그 모습을, 풍채를 다시 아니 볼 것인가? 다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밑에처럼 해석해도 되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약간 서리법이잖아요. 그렇죠? 고쳐 아니 볼 것인가? 봐야지. 고쳐 아니 볼 것입니까? 다시 안 볼 겁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봐야지. 맞지? 봐야죠. 그런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좋은 거잖아요. 자, 누가 그걸 만들어주겠다? 나 이퀄 정철. 정철 이퀄 급이 누구예요? 급장유랑 똑같다. 내가 그런 시대를 다시 한번 만들겠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 바로, 자, 내가 그래도 정치인이고 이제 강원도를 다스리기 위해 왔으니까 선정, 그 다음에 그 선정을 다짐하고 있는 부분이다. 나 반드시 급장유처럼 누워서도 나라가 그 도시가 잘 돌아가도록, 이게 누웠다는 게 게을렀다는 게 아니라요,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살기가 좋고 시스템이 잘 굴러갔는지 누워서도 잘 그 회양이라는 도시가 아주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됐다. 도시라는 말을 써서 약간 현대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기원전의 그 전한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의 한나라 시절을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정을 다짐했다. 그 다음에 너 어떤 사람 될 거야? 너 어떤 도지사 될 거야? 나 이런 관찰사, 나 이런 도지사 될 거야. 포부라고 하죠? 너의 포부를 밝혀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 괜찮은 그런 사람이 되겠어 라고 이제 이렇게 포부를 다짐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냥 포부라고 해도 좋고요. 야, 이 녀석 포부가 훌륭한데 선정에 대한 포부다. 나 반드시 급장유처럼 좋은 도시로 만들 거야. 뭐 이렇게 뭐 나쁜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치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영중이 무사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또 쭉 보면은 만폭동이라고 해갖고 이제 계속 어디를 가냐면 금강산을 가요. 금강산을 가는데 그 금강산의 여러 경치들을 막 이제 구경하고 감상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와요. 감상이에요, 감상.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기행가사의 3요소 중에 여정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어디를 갔는지가 나오고요. 여정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상 당연히 나와요.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다음에 뭐 수시로 계속 나오죠. 견문, 뭘 보고 들었는지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정, 견문, 감상 이 3요소가 계속 기행가사임을 알려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자, 기행가사의 특징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자,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데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행장을 뭐 밑에 보면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에 막대 짚어서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에 들어갔다. 지금 이제 여정 부분만 표시를 해보면요, 이제 화천을 갔어요. 강원도 화천이 있어요, 그렇죠? 풍악은 금강산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죠? 금강산에도 뭐 이제 뭐 이렇게 이름이 하도 이쁘니까
계절마다 이제 이름이 다른데 금강산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금강산의 그 사계절 중에서 제일 예쁜 때가 언제일까요? 한번 뜸을 들여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가을이에요.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이 가을의 이 금강산을 뭐라 불렀냐면, 그러니까 금강산도 금강산이 맞는데 가을의 금강산을 풍악산이라 불렀대요. 이렇게 풍악산. 그러니까 이 풍악이라는 말 자체는 뭐 이제 이 악이 조금 이제 뭐 골짜기도 많고 봉우리도 많고 뭐 이런 뜻이지만 아주 이렇게 예쁘고, 그 다음에 뭐랄까 예쁜 단풍할 때 풍이죠, 그렇죠?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단풍이 물들어 있는 그 유명한 이제 그 뭔가 절경, 그 시너리, 그 경치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풍악산, 금강산도 나왔고요. 마지막에 이제 어디 갔냐? 백천동, 그 다음에 만폭동. 여기 이제 그림이 없나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런 게 여기 이제 만폭동 폭포, 그렇죠? 폭포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제 이 정철님이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영중이 무사하다라는 말은 요 영중 다스릴 영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는 이 관할 지역, 그렇죠? 그러니까 관청 뭐 이래도 되고요. 관청, 그다음에 관내에 치안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강원도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맡은 지역은 강원도 지역에서 무사했다라는 말은 별일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지금 잘 다스려서 별일이 없어. 뭐 이제 나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시절이 3월이니까 꽃 피는 때죠, 그렇죠? 아주 아름답고 예쁠 때, 그렇지? 아주 봄날의 아름다운 봄날 요럴 때를 3월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러면 이게 모수는 아니에요? 선생님 아까 풍악산이 금강산의 가을을 가리키는 이름이라면서요. 그거 맞는데요. 그렇게 계절마다 딱 바꿔서 부르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이름은 금강산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아름답게 그 가을산의 가을의 금강산을 풍악산이라 부른 거지. 얘가 봄날이니까 풍악산이 뭐 이게 가을이니까 그 풍악산이라고 말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아름다우니까 지금 봄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 3월이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풍악산이라 부른 이유는 아름다우니까, 그렇지? 자, 금강산까지 뻗어 있고요. 시냇물이 행장을 다 떨쳤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메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오른쪽에 다 내려놓고 석경이는 돌길이에요, 그렇죠? 여기 돌길이 써 있죠. 돌길에 석경에 돌계단 뭐 이런 뜻이에요. 돌계단에 막대를 짚고, 그러니까 막대기 지팡이 같은 거 짚고 간 거죠, 그렇죠? 갖고 백천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에 들어갔다. 이제 여기 계곡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네, 계곡이라고 해도 되고요. 네, 폭포예요. 정확하게는 뭐 이제 또 폭포라고도 하죠. 폭포, 만폭동 폭포, 이렇게 유명한 절경이에요. 거기를 들어갔다. 밑에 보면 여기 이제 아까 무사하고 여기 있죠. 무사하고 별일이 없다라는 말을 자기가 자기를 칭찬한 거 마찬가지죠. 내가 하도 나라를 이 강원도 안을 잘 다스리니까 아무 일이 없어요, 그렇죠? 자신의 선정을 과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셈하고 아까 얘기했던 거 이렇게 이제 이름이 다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애칭으로 불렸어요. 문맥상 지금은 3월이니까 그냥 금강산이라고 하면 되는데 화자가 뭐 이제 이렇게 꽃들이 만발한 금강산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풍악산이라 부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폭포의 모습이 마치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이것이 막 솟돌면서 뿜는 소리가 저 심리 밖까지 막 퍼졌다. 물리적으로 그냥 이게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물리적으로 1, 2에 0.4km거든요. 0.4km. 그러면 심리는 4km나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심리 밖까지 이런 물리적인 걸 따지면은, 물리적인 거리를 따지면 한 4km까지도 뭐 퍼졌다 이런 얘기인데, 그냥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멀리 퍼졌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이 폭포 소리가 아주 웅장하다, 그쵸? 그렇게 알 수 있겠죠, 그쵸? 마치 은 같은 무지개. 그러니까 요거는 다 전부 다 뭐냐면 직유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코멘트를 남겨야 되는 건요,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원관념은 폭포인데 마치 은 같은 무지개가 막 떠 있고, 은처럼 막 반짝반짝 빛나는 무지개가 떠 있고, 옥 같은 용의 꼬리가 이제 용도
가상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있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직유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비유를 한 그게 이제 밑에 보면 폭포의 모습을 비유를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폭포의 모습이 은같이 아주 하얀 무지개. 그러니까 이게 은 같은 무지개라는 게 조금 이렇게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무지개는 7색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주 하얗게 반짝반짝 빛나는 무지개와 옷 같은 하면 이거는 아주 고운, 맞지? 아주 고운, 그러니까 폭포의 그 물살이 은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하얗게 빛나는 물살 알죠? 그러니까 폭포를 가까이서 보시면 물살이 막 팍팍 터지면서 막 퍼지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뭐 백색의 이미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쌤이 지금 뭐 다 언급을 안 해도요, 여러분들이 밑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유법 했는데 은유법이라고 이렇게 여기만 봤을 때는 은유법이 맞죠. 그러니까 무지개 용의 꼬리는 그 자체로 폭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 사용한 방법은 은 같은 옷 같은 이 부분 때문에 직유라고 하면 되겠죠. 쌤도 이게 정확하게는 요 같은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있는 무지개, 그 다음에 용의 꼬리 요 자체는 은유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은유. 왜? 폭포의 그 반짝반짝 빛나는 하얀 모습을 은에다가 빗댔잖아요. 은 같은.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폭포의 그 물살이 막 퍼지면서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 하얀 고운 그 물결들을 옷 같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직유법이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오른쪽에 보면 들을 때는 우레러니 보니까 눈이로다. 이제 왼쪽 오른쪽이 서로 대칭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 완전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지는 않지만 들을 때는 뭐하니 볼 때는 뭐뭐라, 맞지?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이 서로 라임이 맞아요. 서로 대칭적인 구조를 띄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대꾸법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 이제 대구법이라면 안 되는 거 배우셨죠, 그렇죠? 여기 이제 둘 다 한자어라서 여기 사이시옷이 있는 건데 생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쓸 수는 없어요. 발음은 하셔야 돼요. 들을 때는 우레러니, 우레가 뭐죠? 천둥번개 할 때 그 천둥, 맞죠? 소리, 그러니까 소리가 우레다, 맞지? 이것도 은유겠죠, 그렇죠? 은유법이죠. 들을 때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막 크더라. 우레 천둥, 밑에 써 있구나. 그 다음에 가까이서 보니 눈이 날리는 것 같다. 얘도 이제 은유라고 할 수 있겠죠. 원간염은 폭포의 그 물인데 눈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물보라를 가리키는 말 같은데,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서로 대꾸를 이루었다. 여기 밑에 보면 그림이 좀 재미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갔어요. 어디를 갔냐면요, 이렇게 이제 그 산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그 폭포 다음에 금강대라는 곳을 갔나 봐요. 금강대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금강대 맨 위층에 대는 뭐 무슨 대 이런 거 보면요, 항상 이제 좀 높은 곳을 의미하는 건데 그 금강대라고 불리는 곳에 맨 위층에 신선들의 타고 다닌다는 학이 선악인데, 이 말 자체는 뭐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선악은 없죠. 그러니까 학을 타고 다니는 신선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새끼를 낳고 기르니 춘풍의 옥적성에 첫잠을 깨돋던지.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뭐냐면 신선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금강대 꼭대기에서 새끼를 낳고 기르는 그 학을 봤나 봐요. 근데 이 선악은 지금 보시면 이 자체로는 현실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도교적인 어떤 느낌을 주는 거예요. 도교적인 어떤 그 특징이에요. 도교에서는 신선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정철이 자기 스스로를 신선이라 해요. 옥황상제 앞에서 글자를 잘못 읽어서 인간 세상으로 쫓겨내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선들이 이제 타고 다니는 학이 있는데, 그 신선들이 타고 다니는 학을 선학이라 하고, 여기는 도교적인 신선 사상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 춘풍의 옥적성에 마치 봄바람에 옥적성, 그러면 이거는 옥적성 하면 옥피리 소리잖아요, 그렇죠? 옥으로 만든 피리 소리. 이것도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현실성은 아니고요. 신선이 꼭 쌤이 지금 이제 시간만 많으면 다른 선생님들한테 한번 혹은 여러분들이 검색만 해보셔도 돼요. 신선, 그 다음에 학을 치면요,
이미지로 신선들이 학을 막 타고 있고요. 막 이렇게 하얀 백발의 할아버지 신선 있죠. 그분이 이렇게 피리를 불고 있는 모습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신선들이 부는 피리 소리예요. 그래서 그 피리 소리가 나면 항상 이렇게 학이 막 날아다니고 있고 마치 어디선가 신선이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신선들이 부는 피리 소리 그게 옥적성인데 이 학이 잠을 깬 건 맞는데 자다가 뭐 깼겠죠. 근데 이건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니까 이거는 지금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예요. 아주 뭐 고고한 분위기.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어떠냐면 지금 아주 놀라운 경치, 괜찮은 경치에 지금 막 학이 날아다니고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학이 날아다니는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좀 서정적인 분위기도 당연히 괜찮고 아름다운 절경, 이 금강산의 아름다운 그 이제 경치와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 학이 나타나서 그래서 밑에 보면 마치 잠을 깼나 봐요. 그래서 그 학이 막 날아다니는데 여기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호의 현상 하면 이제 사사성어처럼 쓴 거예요. 호의 할 때 그다음에 현상 이렇게 두 개를 나눠 보면 이제 오른쪽에는 상은 치마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뭐 이제 거물현 누르왕 이렇게 검다 현자 그러니까 한자로 쓴 건데 검정 치마고요. 그다음 왼쪽은 흰색 저고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행히 여기 있어요. 그렇죠? 요런 모습 있죠. 유관순 열사 막 할 때 옛날 이제 이렇게 여자분들이 입던 옷의 형태 있죠. 그렇죠? 요렇게 흰색 저고리와 그다음에 검은 치마로 그럼 이것 자체로 무슨 법인가요? 이것 자체로 의인법이죠. 그렇죠? 원관념은 의인화 여기 써 있으니까 의인화 사람처럼 빗댔잖아요. 이거 지금 누구 가리키는 말이냐면 학이요. 학. 이 사람들은 지금 얘네들은 지금 학인데 사람 같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마치 흰색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어놓은 것 같아요. 그 두루미가 두루미라 해도 되고요. 학이라 해도 돼요. 자, 근데 그런 학이 반공에 저 허공에 공중에 솟아서 떴는데 자 이제 오른쪽에 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 서호의 옛 주인을 반기면서 이제 노는 것 같더라. 이 서호의 주인이 누구냐, 막 옛 주인 여기는 이제 없네요, 그렇죠? 여기 이제 학이 화자를 인포로 알고 반기며 날아다닌다는 말 할 때 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고사거든요, 옛날. 자, 이것만 설명을 한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요 인포가 사람 이름인데요. 이 인포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중국의 정확하게는 송나라 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송나라 때 사람인데 이제 좀 특이한 사람이죠, 그렇죠? 뭐냐면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사람이 아니에요. 매화, 꽃을 아내 삼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학은 누구냐면 학도 그러면 지금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식이에요, 자식. 학을 자식 삼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상징적인 거지만 또라이나 미친 사람은 아니고요. 풍류의 대명사, 풍류를 즐긴 사람. 그래서 이제 조금 독특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학은 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사대주의가 좀 강했으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학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선비들은 아주 깨끗하고 이제 뭐랄까 청아하고 청렴결백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서 꼭 도교가 아니더라도 이제 밑에 보면 요 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마치 그때 서호의 옛 주인이 인포거든요. 그 인포라는 사람을 반가워하면서 놀았던 옛날에 그때 그 인포가 길렀던 그 학의 모습처럼 아주 막 자연스럽게 재밌게 놀고 있었다. 그게 바로 여기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화자가 자꾸 이제 자기 자신을 신선에다 빗대는 그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서 주요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학은 이제 신선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가장 가까운 사물로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진월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심대 뭐 이렇게 다 전부 다 봉우리 이름들이에요. 좀 너무 많이 쌤이 지금 좀 너무 많이 좀 건너뛰는 것 같은데요. 벌써 지금 한 50분이 지나갔고 쌤이 이제 이거를 좀 다 이렇게 세세하게 하면은 한 3시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 지금 좀 많죠.
좀 많은데 중간에 몇 개만 보고, 네,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밑에 있는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좀 보는 걸로 할게요. 어디냐면요, 좀 넘겨서 이제 여기 백년화 한 가지를 여기 좀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기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이렇게 완전 마지막은 아닌데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감상을 하고 유람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의 핵심은 여기 핵심은 이 금강산, 그렇죠? 그다음에 나중엔 뭐 동해바다, 경포대도 가요, 그렇죠? 동해바다, 그다음에 강릉, 경포, 뭐 이렇게 호수도 보고요. 거기 그때도 호수가 있었나 봐요. 동해바다도 보고요. 여기를 전부 다 뭐 하냐면 유람해요, 그렇죠? 유람은 이제 즐기고 보고 막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밑에 백년화 이제 이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봐야겠다, 그렇지? 없군요, 네. 이전에는 여긴가 보다. 적은덧 여기서 맞죠? 적은덧 문득 밤이 돼서 풍랑이 잔잔해졌는데 부상 가까운 지척의 명호를 기다리니 부상. 그래서 밑에 보면 중국의 이제 전설에서 나오는 나무예요. 그 나무에 지척 아주 가까운 저 동해바다에서 밝은 달이 뜨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서광이 아주 이제 상서로운 빛이, 아주 평범하지 않은 빛이 천장 엄청나게 높이 떠서 막 보이는 듯 많은 듯 하면서 숨는구나. 이제 달빛이 이제 달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떴는데 그 달이 뜬 모습을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주렴을 고쳐 다시 걷고, 주렴은 이렇게 정자나 누각에다가 바깥에 있죠. 우리가 음식점에 홀과 주방을 구분할 때 쓰는 그 동그란 거 매달려 있는 거, 그게 주렴이거든요. 그 주렴을 걷어놓고 옥으로 만든 계단을 다시 쓸며, 그러니까 경건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좀 많이 우리가 좀 뛰어넘었지만 이분이 동해바다 마지막 동해 쪽에서 누각 위에 올라가서 그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계명성 닭소리가 이제 밑에 보면 새벽별 샛별 이렇게 하는데, 그치? 이제 계명성 하니까 닭개체가 아니라 아주 새벽에 이제 그 아주 이른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른 시간에 그 별이 이제 뜰 때까지, 깊은 밤이 될 때까지, 한마디로 새벽이 올 때까지 오랜 시간 꼿꼿하게 앉아서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달맞이를 했어요. 달을 본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이 여기입니다. 앞에가 좀 갑자기 뜬금없이 백년화 나와갖고, 자, 백년화 한 가지를 누가 보내셨을까? 흰백자고요. 연화는 연꽃이에요, 그렇죠? 얘는 달을 뜻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은유법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은유법이 되겠고, 이 은유법의 이제 원관념은 달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달,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이제 북두칠성, 북극성, 이렇게 북극성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별이 나오거든요. 얘네들의 원관념은 다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임금 혹은 임금이 이제 끼치는 그런 은혜, 성은, 맞죠? 은총. 자, 저 달을 보면서 저 흰 꽃을, 연꽃을 한 가지를 누가 보내셨을까? 이리 좋은 세상을 남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다. 자, 이제 요게 이제 여기 있어요. 이게 애민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왕이 할 수 있는 것도 되지만 이분도 아까 얘기했지만 위정자잖아요, 그렇죠? 이게 강원도를 책임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화자의 마음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 그 다음에 선정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다, 그렇지? 나 이렇게 좋은 세상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어. 자, 뉘화주를 가득 부어서 달더러 무르는 말이, 뉘화주, 주는 술인데 신선주, 은하수주 뭐 이런 뜻이에요. 신선들이 마시는 술, 그러니까 가짜죠, 가짜. 그러니까 진짜는 아니죠. 저 밤하늘에 빛나는 저 은하수들이 술이라고 생각해서 그 은하주를, 그 신선주를 가득 부어서 달한테 물어봤대요. 이렇게, 달아, 영웅은 어디 갔으며 사선은 그그 누구러니. 사선이 지금 이제 중간에 생략돼서 안 났는데, 요 사선은 4명의 신선인데, 여기서 이제 관동별곡에서 나오니까요. 4명의 신선을 사선이라 하거든요. 넉사자에 신선 선자예요, 그렇죠? 뭔 소린가 했더니 신라 시대 때 화랑들이에요. 신라 시대의 화랑들이거든요. 이 4명이 진짜 실존했던 사람들인데,
이 신라의 화랑들이 요 이제 아까 우리가 중간에 생략됐지만 요 금강산에 와서 신선이 되기를 기도하고 이제 수련을 해서 실제로 신선이 되었다라는 전설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설이에요, 전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서는 귀 늘어니라는 말을 왜 물어봤냐면, 뜬금없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영웅은 어디 갔으며, 아까 우리 배웠던 인생 무상이잖아요, 그쵸? 한잔하면서 달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달이 뭐 대답을 해주진 않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관동의 아름다움을 보러 온 저 사선 신라의 그 4명의 화랑은 다 어디 간 거야? 실종됐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신선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물어본다는 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기보다는 그만큼 이렇게 살기 좋은 혹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이 금강산에서 밑에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나 만나보아서 옛 기별을, 옛 소식을 물어보고 싶은데 선산, 신선이 있다라는 동해로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내가 이런저런 얘기도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신선들이 이제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신선들에게 이런저런 인생의 얘기를 물어보고 싶고, 내 답답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게 없더라. 자, 이제 밑에는 뭐냐면 200과 사선을 회고했다라는 말은, 200은 이태백이에요, 그렇죠? 이태백. 그래서 이제 위에 영웅을 여기 이제 보시면 영웅과 사선에 관한 소식인데, 그 영웅을 이태백 있죠? 이태백도 신선이 됐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태백은 중국의 유명한 시성이거든요. 근데 그 시성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백과 두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백은 풍류의 대명사, 도가 뭐 이런 거에 이제 대명사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사람들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신선을 동경하고 있다. 그리고 콘셉트를 자기 자신도 신선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송근을 베어누워 풋잠을 얼핏 들었는데 꿈에서 한 사람이 나더러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내가 잠이 들었대요. 그대를 내가 모르겠느냐? 그대는 상계의 진선이라. 저 하늘 위에 있는 진짜 신선이야. 너 진짜 신선이었어. 참된 신선. 황정경이라고 해서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신선들이 읽는 이제 책이래요. 근데 그 책을 한 글자를 잘못 읽었다. 글자가 1만 만자가 되는데 그 글자 중에서 한 글자를 잘못 읽어서 두고 잘못을 저질렀다 이거죠. 근데 너무 사소한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따라오는다. 이제 아까 우리 2인칭 주어, 2인칭 대명사에게 물어보는 이 의문형 어미는 는다라고 했죠, 그렇죠? 너는, 그러니까 이제 요 콘셉트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대를 내 모르겠느냐. 지금 셈이 동그라미 치는 건 다 정철이에요. 그대를 내가 모르겠느냐. 너는 원래 저 하늘나라의 신선이었어. 근데 그 황정경이라는 그 책에 한 글자, 1만 글자 중에서 딱 한 글자를 잘못 읽어서 이 옥황상제 앞에서 잘못 읽어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왜 우리를 우리도 동그라미 치면 안 되고요. 너 왜 지금 우리 따라오는 거야? 자꾸 지금 정철이 신선들 찾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신선들 물어보고 싶고 신선 얘기 꺼내고 신선. 그러니까 이제 꿈에서 나타나서 왜 자꾸 우리 따라와? 왜 자꾸 우리 얘기해?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문득 가지마오. 이 술 한 잔 먹어보시오. 라면서 신선이 나에게 술을 권해요. 그렇죠? 꿈에서. 그래서 이 신선이 대사하는 이 부분은 화자 너가 신선이라는 걸 보여준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북두칠성을 기울여서, 북두칠성은 우리 국자 모양이라 배웠죠. 알고 있죠, 그렇죠? 그 국자처럼 생겼으니까 걔를 기울여서 아까 우리 봤던 은하수 은하수를 그냥 술로 만들었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창의 술을 부어내서 저 은하수로 만든 술을 부어내서 저가 먹고, 이 저는 3인칭 대명사예요. 저는 안 하고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런 거 있죠? 3인칭. 저 먹고, 지가 먹고, 자기가 먹고, 날 먹이거늘, 나한테 주거늘, 서너 잔 기울이니 먹었어요. 둘 다 한 잔씩 했어요. 자, 이제 여기 나오는 콘셉트에 아니 왜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꺼내죠? 무슨 저 하늘에 북두칠성이 국자고 은하수가 술이라는 말 이런 거 해봤자 뭐합니까? 아주 호탕한 기상.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스케일이 큰 사람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막 무슨 뭐 이제 조만한 아주 조그마고 소심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고요. 이 얘기가 허무맹랑한 그런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신선들도 있고 이런 세상에서 내가 이런 위치에 있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관리로서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자연에 묻혀서 나도 신선이었으니까 신선처럼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이제 다 콘셉트인 거예요. 막 허무맹랑한 아주 어이없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니니까 화풍이 온화한 바람이 습습 산들산들 산선하게 불어서 양쪽 겨드랑이에 막 들어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날개가 돋은 거예요. 지금 이제 요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간질간질하고 시원하고 아주 온화한 바람, 따뜻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한 바람이 내 양쪽 겨드랑이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날개 양 날개가 돋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선이 된 거죠. 자, 신선이 날개 돋아갖고 막 그냥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구만리 장공의 적이면 저 아득한 저 먼 하늘도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명한 중국 이제 시인 소동파의 그 이제 나오는 한 구절이에요.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마음이 평안하니까 신선이 돼서 하늘을 나를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이때 이 술을 가져다가 나눠 먹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오른쪽에 온 세상에 골고루 나누어져서 억만창생, 그러니까 백성들이에요. 이 나라의 온 백성들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때 다시 만나서 또 한잔 하자. 자, 여기가 체크 포인트가 아닐까, 맞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왜 꺼냈는지는 알 거예요. 왜 백성들을 취하게 만들지? 백성들에게도 이 좋은 술을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정을 해서 베풀어서 그 선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무슨 성대? 태평성대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공과 사를 의미할 때 공적인 임무였죠. 그쵸? 나의 의무였죠. 이것을 수행하고 나서 이것이 더 우선이다 본 거고, 그리고 나서 내가 사적으로 강호 한정하고 자연과 무라일체하고 신선처럼 되는 이렇게 자연을 즐기고 신선을 즐기는 그런 행위는 나중에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선우후락. 자, 이제 밑에 두 개가 있는데 애민정신 당연히 있죠? 선우후락. 먼저 세상 일이 먼저고 즐거운 건 난 나중이야. 그러니까 나 먼저 우리 백성들을 살기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너랑 한잔 할게. 말을 끝내자마자 학을 타고 저 먼 하늘로 올라가니 공중에 옥소 소리는 뭐죠? 아까 이제 옥적성 이런 말 들어봤죠? 신선들이 부는 피리예요. 신선들이 부는 피리 피리 소리가 어제였던가 그제였던가 내가 아까 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완전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신선이 난지 뭐 호접지몽 이런 말 들어봤죠. 장주지몽 이런 말 들어봤죠.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됐는데 깨어나서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난가? 사람인가? 나비인가? 이렇게 헷갈렸다라는 신선인지 우어 인간인지 맞지? 아마 헷갈리나 봐요. 그래서 나도 잠을 깨어서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는데 끝인들 어찌 알리. 밑에 명월이 천산망락에 안이 비친 데가 없다. 명월은 밝은 달이고 밝은 달은 누구를 뜻하는 말? 임금의 은혜가 이곳저곳에 안이 비친 데가 없다. 온 세상을 다 비추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쌤이 얘기했던 이게 마지막 구절이죠. 마지막 구절에 자 이제 사음보를 끊어볼게요. 명월이 천산만락에 안이 비친 데 없다. 그러면 첫 번째 모든 시조나 가사는 거의 사음보예요. 그쵸? 근데 요 사음보 마지막 줄에 첫 번째 음보를 세 글자로 지키면 정격가사라고 했죠. 그쵸? 명월이 세 글자 맞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나왔다. 마지막에 아까 쌤이 첫 부분에서 했던 말이에요. 자, 꿈에서 깨어나서 이제 다시 임금 현실로 돌아와서 임금에게 충성하고 우리 임금의 은혜가 안이 비친 데가 없으니까 나 그거 이제 그 임금의 은혜가 혹시라도 가리지 않도록 나 선정을 베풀 거다 다짐을 하고 시조의 종장과 같이 3~5~4~3의 음수율을 지녔다. 이제 3~5~4~3이 뭐냐면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인데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음보로는 사음보예요. 그쵸?
이렇게 하나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로 끊을 수가 있고, 요건 또 음보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음보를 세 글자로 지키는 규칙. 그것이 똑같은 가사는 이렇게 정격 가사라 하고, 세 글자가 아닌 경우는 변격 가사라고 한다고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쌤이 또 이제 뒤에 우리 문제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방학 동안에 이게 헛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한번 공부하셔갖고요. 이제 혹시라도 질문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의아한 점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1시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이제 쌤이 찍어 놓겠습니다. 좋은 방학 보내시고 이제 특히 이 공부하는 양이 이제 우리 여름 방학 동안에 많이 이제 누적이 되고 쌓여서 우리의 실력을 늘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2년 후에 3년 후에는 그때 내가 국어학원 잘 다니고 우리 이재식 국어학원 잘 다녔다는 그런 소리 꼭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선배들도 그랬으니까요.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